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 1월 2월 단원별 문제풀이, 뭐, 명칭이 DIY죠. 이거는 이제, 일단 역시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것이고, 문제풀이는 기출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원별로 문제 푸는데, 방식은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문제 구성들은 조금 이제 이론적인 측면들에 있는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교수님들이 문제집을 그렇게 많이 내시지는 않는데 이제 그 일부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다듬고 또 너무 막 교수님들이 외국 막 사례들, 외국 학자 이름들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외하고 이런 문제는 제외하고 제가 조금 이제 어, 출제 패턴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이론적인 지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비해 가지고는 지문들이 조금 이제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르던데 근데 또 이게 단원별 문제풀이 이제 취지가 이제 그런 거죠. 기출문제 이해 플러스 알파 중간중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이렇게 흘려보기 쉬운 내용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내용을 문제로 구성돼 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일부 구성됐으니까 이제 그게 일부고요. 제가 만든 문제도 좀 있습니다. 만든 문제들은 이제 지문도 좀 긴 거 있죠. 긴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런 판례가 나온다기보다 이제 판례 중에서 특히 좀 쟁점들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판례 원문을 우리가 한번 좀 꼼꼼히 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문제들. 그리고 또 기출 문제도 중간중간에 있고 해서 적절히 배합을 해 놓은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12월 우리가 아간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 교재는 항상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교재는 항상 옆에다 두고 이제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하는 단원별 문제풀이는 뭐 문제 푸는 능력 반 그리고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재 문제풀이를 통해서 교재를 한 번 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이제 3월달부터 들어가면 이제 전범위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단원별로도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여갖고 전범위를 통으로 봐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 교재 정리할 물론 그때도 기본 교재는 필요합니다만 기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월달, 2월달은 이제 단원별로 그래서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교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한 원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찾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기본 교재 옆에 두고 책에서 확인하는 그는 우리가 학습 태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문제집에 넣어서 넣어야지만 문제집이 프린터물이라든지 문제집에 너무 많이 공들이지 마시고 거기다 뭐 적고 나중에 두 번, 세 번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적는데 볼 게 없을 겁니다. 얽거나 아니면 공들인 만큼 다시 안 보게 될 거거든요. 3월달, 4월 되면 또 모의고사 계속 치게 되면 자료만 계속 쌓이니까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책에서 확인하자. 그죠? 늘 이야기지만 기본 교재가 항상 텍스트가 돼야 되고 그걸 문제를 풀더라도 기본 교재. 그죠? 판례 특강인가 뭐 테마 특강하더라도 기본 교재. 문제 풀이할 때도 기본 교재. 아마 11월달, 10월달 제 기출 문제 하면서 계속 페이지 언급을 해드리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수업 패턴은 우리가 아간기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원별로 모의고사 치고 풀고 해설 강의하고 쉬었다가 하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묶은 것. 형식적 입행사, 실질 입행사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또 한번 가끔씩 문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럼 교재 보시면 4페이지죠. 4페이지 보시면 형식적으로 입행사. 근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박스로 정리되는 게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형식 누가 하느냐, 실질 누가 뭐 하느냐, 입법부가 하느냐, 행정부가 하느냐, 사법부가 하느냐, 뭐 하느냐, 법 만든다, 법 정립, 집행한다, 행정, 재판한다, 사법. 이렇게 하고 형식과 실질 일치하는 이 대각선 라인이 가장 전형적인 거죠. 법률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한 번 더 실현 확보 소송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엇박자가 나는 것들도 곧잘 있죠.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은 뭐야? 형식과 실질을 결합해서 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실질적 의미 행정에 속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잘 없고요. 엇박자가 나는 거죠. 형식적 의미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이 아닌 거 찾아라. 예 아니면 예 찾는 거. 그런 패턴. 또는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지만 형식적 행정 아닌 거 찾아라. 예 아니면 예 찾는 거. 이 패턴이 주로 나오거나 아니면 형식 말고 그냥 실질.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행정이니까
요 라인에 있는 거 찾아고 여기죠. 그러니까 형식적 입행사는 평면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박스나 도표로 정리를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국회의원의 징계. 국회의원의 징계는 여기에 있죠.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가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 입법이야. 그러나 징계는 국회의원 징계는 법원에 재판 청구 못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거든. 헌법 제64조 사항에 보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징계는 그 자체가 최종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근데 국회의원 징계는 여기 있지만 지방의원의 징계는 여기 있죠. 행정부, 지자체는 행정부 소속이고 지방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은 처분 성호, 행정행위처럼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인데 어쨌든 1번 국회의원 징계는 사법작용이죠. 2번 행정규칙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입법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보다는 실질만 보면 되니까. 3번 토지의 수용은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겠죠. 행정작용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을 하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작용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거죠. 4번 예산의 편성 지침. 이것도 행정작용이죠. 예산 편성이 법을 만드는 건 아니죠. 재판하는 건 아니죠. 행정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행정행위 취소 처리도 여기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형식까지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실질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조약이죠. 조약이나 조례는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입법작용에 속하는 것이겠죠.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판작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실질만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형식까지 결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이제 요 문제에서 요거 되는 게 실질적 의미행위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만 잘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가운데 있는 세 가지가 좀 조합형이니까 이거는 뭐 한두 개 몰라도 조합이 우리가 사지선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2번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올 판례죠. 통치행위 판례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 자, 1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대통령의 전시정원 연습 결정. 요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통치행위라고 대통령이 주장했지만 현재에서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보기 어렵다. 1번이 맞네요. 1번이 정답. 2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을 하기는 부적절한 문제다. 이거는 신행정 수도 특별법은 둘로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행정 수도 건설 자체하고 국민투표 붙인 수도 이전 신행정 수도 건설 그 자체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줄을 구분해서 보는 거죠. 신행정 수도 건설은 정치적인 성격은 있지만 고도는 아니죠. 고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그걸 국민투표에 붙일 적은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속한다. 근데 이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러나 이게 뭐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그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은 길지만 결국 그 아마 책에 보시면 밑에 트리노트는 걸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핵심을 잡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행정 수도 건설이죠. 수도 이전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틀렸죠. 정치적 성격은 있지만 고도는 아니기 때문에 통치행위는 아니다. 하고 본 거죠. 자, 3번.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구분된 거죠.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통치행위죠. 그러나 그게 그래서 사법심사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내란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또 구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확대나 그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까지 맞죠? 아, 근데 당연 무효인 경우를 하더라도 사법심사 판단한 건 없다. 이제 요게 지문의 함정인데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엔더 명백한 무효인 경우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판례 원문에 보면 당연 무효인 경우라면 모르되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통치행위 관련된 판례 둘 다 보면 9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 2번 판례 묶여 있죠. 판례 원문을 읽어보시면 당연 무효인 경우라면 모르되 당연 무효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요게 판례 원문에 살짝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뭐지? 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경우?
무효에 해당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숨어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부분을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건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구나, 그지? 낮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보통 우리가 앞에 있는 뭘 주로 봐? 비상계엄 선포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부단 파는 건 없다라고는 요 지문만 보거든. 근데 이제 가운데 판례 원문을 한번 보시면 그것이 당연 무효인 경우라면 모르되라는 말이 있단 말은 무효일 때는 아무리 통칭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뜻이 살짝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죠? X 3번. 우리가 아마 3번은 28.8%인데 3번을 찍은 학생들이 왠지 많을 것 같다. 그죠? 그렇지도 않네. 2번을 찍은 학생들이 많구나. 2번, 2번, 이거는, 근데 이건 2번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2번이 46.25인데, 이게 많다는, 3번을 많이 찍었으면 이해할 만한데, 2번은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도 틀렸죠. 당연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권한이 없다. 그게 틀렸죠? 당연 무효인 경우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틀렸고요. 4번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 결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주 유명한 거죠.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틀리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률이 좀 낮네요. 28.8. 자, 3번 대륙법계, 영미법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나 이런 데는 상당히 강한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 나오고 좀 상대적으로 이제 단원별 문제에서 제가 하는 이제 취지가 이런 거죠. 뭐 연역 이런 것들은 솔직히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이제 책에 여러분들이 허점을 보이는 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죠. 역시 교수님들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의 행정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 그럼 이런 건 우리가 뭘 보냐? 교재를 보시면 앞에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나오죠.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박스들이 좀 그 박스들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 행정법 성립의 기초가 된 것은 법치주의하고 행정제도가 되었다. 법치행정 그리고 프랑스의 특유한 행정제도가 대륙법의 행정법에 발달된 뿌리가 되겠죠. 1번 그것도 위에 보시면 대륙법계 제목에 보니까 법치국가하고 행정제도 이렇게 또 살짝 뽑아 넣었죠. 보통은 잘 안 본단 말이야. 안 보는데 한번 확인하는 거죠. 2번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 영미법계 국가는 행정법의 성립이 상대적으로 늦었죠. 그러니까 행정법은 대륙적 전통이죠. 영미 쪽은 불문법계과 보통법, 커먼로 그리고 중세 영국에서부터 내려왔던 이게 불문법 체계가 보통법, 커먼로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행정법의 성립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번 맞고요. 3번 대륙법계 프랑스 행정법은 공영무를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서 발전했고 같은 대륙법계라 하더라도 또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통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공영무, 독일은 공권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 아마 박스나 있는 것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죠. 3으로 4번 영미법계 국가는 각종 그러니까 영미행정법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뒤늦게 발전하게 됐는데 뭐 중심으로? 위원회 행정위원회 정되는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해왔죠.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영미법계 4번, 5번 나오죠. 영미법계는 각종 규제적 행정위원회는 행정법 성립의 기초가 되는데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격정하는 사회 문제 해결대 표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위원회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특유한 절차적 규정이 요구되는데 그게 이제 영미행정법의 전통은 뭐입니까? 절차적 통제, 절차법의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거죠. 그래서 5번 바로 연결되죠. 절차적 측면보다는 실체법 측면을 강조한 것은 대륙법계고 절차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영미법계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5번 틀렸다. X. 정답은 5번. 이거는 역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둡니다. 확인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상대로 정답률이 이런 게 약합니다. 30.0. 자, 4번. 법쟁이 원리 옳지 않은 거 또 아주 이건 쉬운 문제죠. 법규 창조력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 만이란 말이 나와있어도 맞는 지문이죠.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성이란다. 1번 맞고요. 2번 법률의하고 법률유보 비교하는 거 이거 늘 나오는 거죠. 법률의는 소극적 의미 법률유보는 적극 하면 안 된다 소극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적극적인 것이죠. 교재 한번 27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나와 있었죠. 그거 보시고 3번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 없으면 한계를 만들 수가 없죠. 법이 먼저 있어야 되고 있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고약이죠. 그러니까 있는 없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거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제 처리 주어 바꿔치기, 키워드 바꿔치기, 꼬리말 바꿔치기 이게 출제 트릭이죠. 딱 나있죠. 그래서 있을 때 문제가 되고요. 법률 유보는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없는을 바꾸면 되겠다. 뭐 그게 되겠죠. 3번 틀렸고요. X. 4번 법률 우위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범위를 넓혀놓고 있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국회가 만든 법뿐만 아니라 법규명령 그리고 불문법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죠. 헌법법률, 법규명령 그리고 자치법규 그리고 불문법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법을 넓게 보고 있죠. 불문법까지 포함한다. 4번으로. 정답은 3번. 5번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해서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중요사항 유보설이 관련된 걸 옳지 않은 것. 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수신료 인상이죠. 인상.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인데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본질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된다. 의회 유보 사안으로 봤죠. 2번 대법원 판례면 병의 복무기간 반드시 법률로 병의 복무기간도 법력 의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이죠. 반드시 입법부가 법률로 정한다. 행정부가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2번 맞는 질문. 3번 그러니까 2번 판례도 교재에 보시면 아마 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판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병의 복무기간 본질적 사안 반드시 법률로 정해질 입법사안이다 라는 게 있죠. 3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9번 판례로 있죠. 자, 3번 중요사항의 판단 기준으로 기본권 관련성과 그 정도 정치적 중요성, 법칙의 관련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중요사항 유보성과 국민의 기본권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그게 핵심이고 뒤에 있는 뭐 정치적 중요성, 관련성 이런 것들은 이것도 좀 익숙하지 않는 지문이죠. 낯선 지문이죠. 교수님들이 쓰시는 교재에 있는 표현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3번 근데 뭐 별로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3번으로. 4번 행정유보는 중요사항 유보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로 이는 위임의 금지를 통해 강화된 법률 유보를 말한다. 행정유보는 행정부한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건데 아니죠.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행정유보가 아니라 의회유보죠. 그러니까 중요사항 유보서라고 관련한 것은 의회한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라는 의회유보 이론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행정유보는 중요사항 유보서가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32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론에 보니까 의회유보와 행정유보란 말이 나와 있죠. 의회한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의회유보 이론이 되겠다. 그 의회유보 이론은 중요사항 유보설과 본질성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반면 그러면 행정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행정유보 이론도 뭐 언급이 될 수 있으나 행정유보 이론은 입법부나 사법부도 터치 못하는 행정부의 고유한 영역에 있다게 행정유보 이론이 되겠는데 이거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허용되기는 곤란하다. 그거죠? 고약입니다. 그래서 4번 행정유보는 중요사항 유보설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거로 행정유보가 아니라 주어를 바꿔야 되겠네. 그죠? 의회유보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맞습니다. 위임의 금지를 통해서 강화된 법률유보. 이게 의회유보론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겠죠? 5번 정답은 4번 65.0 6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판례 내용을 옳지 않은 것. 불문법으로 관서법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서법은 보충적 효력만 있는 거죠. 성문법이 없을 때, 불문법은 성문법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번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바르샤바 협약, 그러니까 국제조약도 국내 행정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국내법의 법원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였죠. 특히 이거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해서는 바르샤바 협약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보는 것이겠죠. 또 조약의 법원성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이 바르샤바 협약이 아니구나. 이게 헤이그 협약이네. 이게 교수님 문제집에 온 건데 어쨌든 2번 일단 맞는 질문을 보고요. 3번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의 직접 기소 관여력이다. 이건 틀렸죠? 이건 뭐였습니까? 판례의 법원성 이야기할 때죠. 판례 물론 이제 실제 재판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판례대로 재판하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통상적이긴 한데, 그런데 뭐야?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판례의 법원성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건, 그러니까 동종 사건, 다른 사건, 그리고 유사 사건이죠. 유사 사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러나 당해 사건, 당해 사건은 우리가 심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사건은 대법원이 시키는 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해 사건. 근데 이거는 판례의 법원성이 아니라 심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판례가 법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교재 4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고요. 판례 44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있고 1번 판례죠. 1번 판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법률로서 일반 기준 제시했다 하더라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소한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X. 4번 신법 우선원칙과 특별법 우선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우선원칙. 그러니까 법의 적용 순서는 상특신이라고 했죠.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그리고 신법 우선. 원칙끼리 충돌할 때는 앞의 원칙이 우선이죠. 그래서 신법 우선원칙보다는 특별법 우선원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4번. 지금 나온 3번. 7번. 행정관서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거는 6번, 7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 때 조금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최종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책을 확인해 보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7번 관서법이죠. 성문법과 관서법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관서법이 우선한 효력을 간다. 아니죠. 관서법은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 보충적이기 때문에 1번 X. 2번 법률 유보 원칙상 그 효과가 침익적인 관서법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2번이 맞는 질문이죠. 침익적인 내용의 관서법은 국민한테 불리한 내용을 불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건 뭐하고 생각하면 되냐? 행정 법치행정을 할 때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의 법률은 뭐야? 성문법만 되지 불문법은 안 된다고 했죠.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그 불문법에 만약에 침익적인 내용의 관서법에 근거해서 세금 매겨놓고 국민들 보고 야 이거는 적법 우리가 법의 불문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법하게 받아들여라. 국민들이 그것까지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침익적인 내용의 관서법은 성립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교재에 보시면 지문이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데 41페이지 봐봐. 41페이지 보시면 그 관서법 이야기가 나오죠. 관서법에 보면은 거기에 뭐 나와 있습니까? 관서법에 보면 3번 있죠? 3번에 봐. 법률 유보 원칙상 침익적인 내용의 관서법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뭐야? 성문법만 되지 불문법은 제외되죠. 요거는 잘 알고 있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침익적인 내용의 관서법은 성립되기가 곤란하다. 침익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세금 매겨놓고 적법한 거니까 국민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2번이 맞는 질문이죠. 2번이 3번 관행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법적인 확신이 없더라도 관서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다수다. 아무리 관행이 반복되더라도 국민들이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죠. 관서법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관행의 반복 법적인 확신이잖아. 그래서 법적 확신이 없으면 관서법으로 성립되기는 힘들죠. X. 4번 유동적인 현대사회에서 현대다운 사회에서 행정관서법 성립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말이 참 어렵죠. 자, 이게 우리가 관서법의 성립 요건이 관행의 반복이잖아. 관행의 반복 그리고 법적인 확신이죠. 법적인 확신인데 근데 요즘은 워낙 변화무쌍하잖아. 막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이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낮기 때문에 현대 행정에서는 관서법의 성립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행이 반복되고 법적인 확신이 생기는데 요즘은 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번 바뀐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옛날 소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정도 관행이 반복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바뀌고 있는 텀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관서법도 성립될 가능성이 낮죠. 근데
관서법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서법이 관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지가 낮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관서법은 현대행정에서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것도 지문에 보면 살짝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43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민중적 관서법 밑에 파란색 두 줄 약간 깨알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평소도 잘 안 보지. 문제 안 풀어보면 안 보고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은 건데 거기 보니까 그 지문 있죠. 현대사에서는 유동성 때문에 관서법 성립 요건인 관행이 반복되기가 쉽지가 않죠. 법적인 확신도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행정법 정리에서 관서법 성립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죠. 근데 높지 않다는데 근데 관서법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면 또 틀린 거야. 그러니까 국어 실력을 잘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4번 틀렸습니다. X가 되겠죠.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판례나 이런 지문들에 익숙하다 보면은 이런 지문들이 문제를 통해서 나오면은 이게 여러분들 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정답률이 좀 낮은 이유가 그런 거겠네요. 예, 정답은 그래서 2번. 자, 8번. 행정법의 1번 원칙. 이거는 우리가 뭐 워낙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과세관청 납세의 문제 키워드 면세사업자 등록증이죠.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면세사업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죠. 공적인 견해 표명을 볼 수 있다. 틀렸네. X.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50%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도로 기부 체납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준공거부. 이거는 도로 기부 체납 의무 이행하지 않다. 준공검사는 건축법상의 관점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야, 너 당초 기부 체납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준공 승인 못 해주겠다. 부당결부죠? 부당결부입니다. 그래서 이는 부당결부 검준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 8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밑에 3번 판례, 1번, 2번 판례는 우리가 잘 묶어서 봤는데 3번 판례죠. 3번 판례. 이거는 준공 승인은 건축법상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부 체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 승인을 거부한 거. 이거는 부당결부 검준칙에 반한다. 위법하다고 본 거죠.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해외 근무자 자녀들 서울대에서 정원의 특례 입학 제도가 있었는데 해외 근로자 자녀들을 상대로 이제 제한 경쟁을 하는데 외교관이나 공무원 자녀들을 20% 가산점 주는 거죠. 평등원칙 위반으로 봤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죠. 그래서 이거는 평등원칙에 맞는 책에 보시면 아마 평등원칙 파트에 나와 있는 판례일 겁니다. 교재 80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4번 요거는 이제 모르고 했죠. 이게 비례원칙에서 제가 제일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된 거 모르고 했는데 최장 6개월 이거 너무 과도한 처사로 봤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 모르고 했는데 최장 6개월. 또 모르고 했는데 과징금 700만 원 무관 안개 섹시보이 대여 사건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 것들은 물론 모르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판례를 좀 연상하기 좋게 제가 모르고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교재 보시면 아마 50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박스로는 50페이지일 것이고 판례로 하면 1번, 2번 꺽쇠 묶었죠. 모르고 해서 제가 뭐 임의로 여러분들 연상하기 좋게 모르고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모르고 했는데 최장 6개월, 모르고 했는데 저 700만 원 과징금이면 너무 과도한 처사로 봤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례원칙 반다. 맞죠? 4번 5. 정답은 1번. 8번은 정답률이 50%. 9번. 신뢰본칙의 적용 요건인 공적인 견해 표명 설명을 옳은 것이죠.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한 것은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성에 있던 공적인 볼 수가 있다. 맞아 틀려? 이건 우리가 기본반 할 때도 계속했던 건데 폐기물 나온단 말이야. 그럼 폐기물이 나오면 사건 두 가지를 항상 아간결 때도 했었는데 폐기물 처리 허가를 내. 처리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낸단 말이야. 이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비결정이죠. 예비결정. 뭐 사전결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예비결정이죠. 그럼 이 예비결정은 뭐야? 사업계획서도 추진하면 본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죠. 그런데 행정청이 당초에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해놓고 요건 갖춰 신청했더니 본 결정할 때 뭘 이유로 내세우는 거예요? 청소업자가 난립한다.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 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신뢰 본칙에 반한다. 위법하다고 봤죠?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뭐 해주겠다? 국토이용계획, 주식회사 진도사건에 이런 붙였죠. 국토이용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당했죠.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뭐까지 해주겠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하면 이것까지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아간기 할 때도 했고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또 맨날 헷갈리거든. 그래서 폐기물 이 말이 나오면 얘 물어보는 건지 얘 물어본 건지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그 사업계획서상의 부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한 것까지 반드시 네가 원하는 대로 허가해 주겠다, 변경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번 지문은 뒤에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 볼 수는 있다, 없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X. 2번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지역개발세 감면에 대한 견해 표명은 신의칙의 적용 요건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볼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이거는 뭐입니까?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아까 상의도 없이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혼자 그냥 립서비스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 부정한 사례였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울산지방해운,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 특정 지자체는 아니지만 지방해운항만청장 우리가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그건을 봐야 되겠죠. 63페이지 있죠.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았죠. 그렇게 되고요. 자, 3번 기술진흥단체죠. 요거는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술진흥단체든지 여러 번 주고받고 했죠. 요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 인정해줬죠. 그래서 기술진흥단체 여부에 해당되는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 3번 맞는 지문. 이것도 그 앞 페이지 63페이지, 61페이지가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 맞나? 61페이지 보시면 제 위에 기술진흥단체 이야기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세무서 직원들이 골절 치료기구 수입 판매. 요거는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도 공적인 견해 표명에는 해당되죠. 유명한 것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요는 2번, 3번, 4번 요게 조금씩 우리가 소홀히 하는 변방에 있는 판례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뢰본칙, 행정법의 본칙은 다 정답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다, 그죠? 35%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자주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익혀가지고 잘 골라내는데 요런 문제들은 살짝 이제 변방에 있는 판례들이다 보니까 변방이란 말은 좀 오해가 있긴 합니다만 평소 때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판례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거죠. 내가 그것도 61페이지 보시면 위에 7번, 8번 나란히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 뭐야? 기술진흥단체, 세무지도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서 여러분들 봐두시라 설명했던 적이 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9번, 정답은 3번. 10번, 신뢰본칙과 관련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 면허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적극적, 소극적 어떤 부작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부작위도 선행 조치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죠. 1번. 2번 허위의 부지 정령 요게 이거는 뭡니까? 사위죠. 사위에 의한 것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죠. 신뢰 보호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신뢰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죠. 2번 3번 법인세 부과처분 지용에서 단순 부작위는 선행 조치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알면서도 단순한 누락이나 착오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알면서도 하는 어떤 특정한 사정이 플러스 알파 요구되죠. 그래서 이건 단순 부작위는 선행 조치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 청량 및 표지를 설치한 10수년 후에 착오로 발견해서 착오로 인해서 바로잡는 것은 신뢰 본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착오를 발견하여 지용도로 수행한 조치는 기존 혜택자의 신뢰 본칙이 위배되고 자기구속의 법리에도 반한다. 이거는 신뢰 본칙, 자기구속 법리에 다 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또 책에 보시면 자기구속의 법리 판례에서 나와 있을 것인데 교재를 보시면 86페이지. 이게 86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본칙에 반하지 않고 자기구속의 법리도 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X.
5번 과세관청 이거는 이제 이건 아주 유명한 거죠. 공적인 견해 표명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한다? 실질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봅니다. 이거 4번, 5번 맞는 집은 정답은 4번. 10번의 정답률이 53.8. 자, 11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갑기업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고자 한다. 갑기업은 자신보다 일찍 사업에 진출한 을기업이 사업을 취득한 것을 알고서 을기업과 동일한 업무 자격과 갖춰서 산업통상자부에 허가 신청하였다거나 산자부는 지침에 부적합하대서 판정해서 신청 거부를 한 것이겠죠. 그러면 지침,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근데 동일한 요건을 갖추는데 갑은 해주고 을은 안 해주잖아. 뭐 딱 구도야? 그죠? 자기구속의 법리하고 같은 구도가 되겠죠? 그럼 일단 1번. 산업통상부 지침은 재량권 행사 시에는 재량준칙으로 볼 수 있다. 맞죠? 2번. 을기업에 허가를 해준 산자부 직원이 뇌물수수나 법령 적용을 잘못 적용해서 허가를 해준 경우라면 갑기업에 대한 허가보다는 평등원칙 위반되어 볼 수는 없다. 근데 이거죠? 불법적인 선례에 구속되진 않죠. 그러니까 갑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그러니까 부정하게 뭐 해줬다 해서 부정한 상황에서 요건 미비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을기업도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자기구속의 법리는 불법 앞에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 그 지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5. 4번 을과 동일한 업무자 요건 갑에 대한 산업통목 허가 거부는 평등원칙에, 그러니까 자기구속의 법리의 뿌리가 평등원칙에 있다는 게 또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죠. 3번 5. 4번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간접적인 구속 인정되려면 하나 이상 선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게 통설과파이다. 최소한 하나, 그러니까 자기구속의 법리의 성립 요건에 선례 필요설이 통설과팔 입장이죠. 최소한 한 번 이상 적용돼서 선례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틀렸죠. X. 자기구속의 법리에 관련된 예제, 그러니까 사례형으로 한번 묶어본 거죠. 자, 11번 정답은 4번. 12번 부당결부금지원칙. 건축하면서 다른 토지의 기부채납 보관, 부당결부금지에 적용될 수가 있죠. 아무런 관련도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은 부당결부였죠. 2번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공행정정에서 부당한 반대급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인데 부당한 급부인 반대급부인지는 실질적 관련성 가지고 판단하죠. 2번 5. 3번 일종 보통 대형 소지자. 이건 우리가 운전면허 취소 제가 세트로 묶어서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죠? 보통과 대형은 한 세트죠. 특수는 다른 세트.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보통과 대형인데 보통 음주운전했다. 보통 취소뿐만 아니라 대형까지 취소가 되죠. 부당결부금지에 반하여 위법한 자. 반하지 않는다고 봤죠.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번 틀렸죠. X. 이것도 정답률이 이제 이건 또 우리가 뭐 열심히 봤기 때문에 높네. 87.5. 자, 4번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비례원칙과 관련된다는 입장도 있다. 이거 학설 중에 일부 견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교재에 보시면 아마 거기에 88페이지에 보시면 8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근거에 보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독자적인 원칙이 아니라 그냥 비례원칙의 한 파생 원칙으로 본다는 견해도 일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있죠. 참고만 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은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이런 표현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려서라기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 표현 방식이나 문장에 익숙하다가 교수님들 문제집에 있는 문장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좀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합시다. 12번 정답은 3번. 13번 A 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이다. A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가. 자, 2021년 1월 이전에 종결된, 그러니까 진정 부진정 그 키워드 생각하면 되겠죠.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A 법령은 종결된 사실에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이고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잖아. 그래서 1번 맞죠? 적용할 수 없는 원칙이다. 맞고요. 2번 이후에 개시된 사실에서 A 법령, 이건 이제 이후에 개시된 것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장래우니까 원칙적인 경우 그 당연한 것이죠. 2번 5. 3번 A 법령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일 때는 이전에 종결된 사실로 적용할 수 있다. 또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급 적용 금지, 소급 입법 금지는 정확하게는 불리한 진정 소급 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제 소급이라 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소급 입법에 하더라도 유리한 소급 적용은 허용되죠. 그리고 진정 소급이라 하더라도 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겁니다. 그건 3번은 고약이죠. 유리한 소급 적용은
허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 법령이 적용될 수도 있죠. 맞아. 4번 개시된 사실인가 이거는 12월 21일 날 개시됐는데 계속 진행 중에 노력할 만한 이제 부진정 소급이잖아. 부진정 소급은 허용이 되죠.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부진정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A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이 원칙적인 입장이죠.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니까. 4번 5. 5번 심의 중단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심의 중단 공익상 필요 요거죠. 그래서 이때는 A 법령을 적용할 수도 있다. 4번, 5번, 그러니까 5번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4번.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을 사례형으로 만들어 본데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이 잘했습니다. 4번이고요. 정답은 4번. 13번은 정답률이 61.3. 14번. 공법, 사법 구별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의 사용수효가 특허죠. 특허기 때문에 처분이고 공법이죠. 항고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1번 5. 2번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또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거의 공무원처럼 취급이 되고 있죠. 공법관계로 봅니다. 3번 서울특별시공사 공기업 직원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죠. 그래서 징계처분은 사법 행정소송이 아니라 뭐입니까? 민사소송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교재 보시면 107페이지 공법관계 사법관계 비교하는 박스에 다 나와 있는 사례들이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그리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관계죠. 그 다음에 공사 공기업 직원이죠. 4번 요거는 입찰보전금 국고기속조치는 이것도 아주 유명하죠. 사법관계죠. 공권력 행사 작용이 아닙니다. 사법 잡종재산 일반재산 이것도 사법관계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14번 3번 71.3 높네요. 15번 다음 보기 중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개수형은 항상 늘 심리적으로 부담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됩니다. 기업, 귀속재산, 매각임대, 공법관계죠. 귀속재산을 매각임대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로 봅니다. 공법, 이연, 마사회, 사법관계죠. 디귿, 입찰보증, 또 한 번 더 나오죠. 사법관계. 리얼 국유적 무단점이자 변상금 부과는 하명 행정행위는 다 공법관계죠. 공법. 그다음에 미엄 행정청 민간 행정청이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처분송 5 공법관계로 보는 거죠. 행정청이 민간기관한테 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공권력 행사 공법관계로 보는 거죠. 공법. 비업 국가인권의 성희롱 일정 시대적 조치 공고 공법이죠. 권고지만 명령입니다죠. 명령 공법관계. 취업 요거는 협의 취득이죠. 판례가 학설은 공법관계로 보지만 판례가 사법관계로 보잖아. 그래서 사법이죠. 그래서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 리언과 디귿과 숏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개 2번이 되겠네요. 됐고요. 개수형이다 보니까 정답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16번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설명을 타당하지 않는 것. 공무수탁 사인이 행한 공무수행 효과는 그에게 귀속되고, 그러니까 권한을 공무수탁 사인은 권한을 위임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효과도 그 공무수탁 사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1번으로 또 공무수탁 사인의 이야기가 거기 보시면 교재 보시면 117페이지죠. 117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공무수탁 사인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비고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 위임한 위임청인데 여기 틀렸죠? 권한을 넘겨받은 우리가 소송법에서 보면 피고 적격할 때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누가 돼? 수임청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공무수탁 사인을 피고를 해야 되겠죠. 교재권 11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됐죠? 2번 X. 3번 조세 원천 징수 의무자의 행위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법에서 의무를 부과해 놓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행을 하는 것이지 이걸 처분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했죠. 3번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119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그 판례 있죠.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의 원천 징수 행위는 뭐야?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례 제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4번 도시계획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공무수탁사인의 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자. 공무수탁사인의 예 있죠. 그것도 117페이지 보시면 공무수탁사인의 예들을 보면 있잖아. 그중 1번에 제일 대표인 게 사업시행,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공무수탁사인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뭐 배의 선장, 항공기 기장, 요게 이제 경찰 업무 수행하는 경우 배의 선장, 항공기장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교수들이 더 잘하는 대표적인 것은 뭐입니까?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5번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협의취득.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획이죠. 사법상 계획이기 때문에 저분성 인정되지 않죠. 맞아. 정답은 2번. 17번 공권과 반사적 이익,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이익관철 사역 3요소.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열기주의가 개걸제로 바뀌면서 세 번째 요소인 이익관철 사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런 게 기본구도죠. 1번 법규가 공익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자문을 명함으로써 국민이 드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1번 교수님은 제집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로 인해서 국민들 어떤 이익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법률상 이익을 보면 사익의 보호 취지까지도 있어야 된다. 말이 이제 결합돼 있어야 되겠죠. 2번 반사적 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맞고요. 딱 보니까 교수님들 책에 있는 교수님들 표현들이 것 같아 보이죠. 3번 근거법규가 임의법규로서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죠. 다만 이제 그러나 뭐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의법규는 재량이잖아요. 재량은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국민들이 곧바로 뭐 할 수는 없다. 공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죠. 다만 이것도 문장이 좀 하다가 말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재량규범으로부터도 공권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정답이 낮았을 것 같다. 57.5 상대적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됐고요. 자, 4번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거법규의 규정치가 순전히 사익만의 보호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8입제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사익을 부수적으로라도 사익의 보호 취지가 있으면 공권 성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재 129페이지에 보시면 공권 성립의 요건에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이익관철성이죠.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부당이고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공권 성립이 인정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재량권 0으로 수축, 일탈남용 또는 우리가 무하자, 행정 개입청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공권 성립이 안 되는데 4번 요거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뭐입니까? 니은에 있죠.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사익을 부수적으로 보호의 취지가 있으면 뭐 인정할 수 있다? 강행법규성, 그러니까 사익보호성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있다. 그러면 사익보호성 인정이 너무 어렵잖아.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을 주로 하되 사익의 보호 취지가 조금이라도 부수적으로라도 사익의 보호 취지가 있다면 사익 보호성을 인정해 준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X. 5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를 목적하기 때문에 장래 반사적 이익의 공권, 그러니까 공권을 반사적 이익을 공권으로 해석을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 이야기죠. 5번 5. 정답은 4번. 17번 57.5. 18번 제3자. 요거는 뭐 쉽죠? 연탄공장, 인건주민, 인정이죠? 2번은 키워드가 선박이죠? 선박은 특허, 특허는 경업자, 특허는 법률상 이익이죠? 3번 원자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적 아니죠? 안은 인정. 4번 목욕탕, 목욕탕은 경업관계고 허가업종이죠? 허가업종은 기본적으로 반사적 이익이죠. 뭐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85.0. 19번 개인적 공권 확대 경향과 관련된 판례이다. 틀린 것. 1번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는 이거는
우리가 법률상 이게 법률은 직접적인 근거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관련 성문법, 관련 실체법, 절차법 다 들어가죠. 성문법, 불문법, 실체법, 절차법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법령은 절차법이지만 공권 성립의 근거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말을 그렇게 길게 써놨네요. 그제 보시면 이거 판례도 보시면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 그게 3번 판례로 있죠. 그러니까 공권의 확대와 경영할 때, 공권 확대할 때 법률의 근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법률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법률의 근거는 뭐뿐만 아니라 관련 성문법, 불문법, 실체법, 절차법 다까지 포함되는데 환경영향평가 법령은 절차법인데 절차 법령으로부터도 공권 성립의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지문이죠. 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 2번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 300m 거주 밖이죠. 밖의 주민은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최근에는 뭐 하면 해주겠다? 입증하면 인정해주겠다.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밖인데 볼라 마지막에 했죠. 입증함으로써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죠. 2번 3번 공공용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의 공공용 재산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적으로 강한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법률상 이길 때 우리가 개구직, 개직구잖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인 이익이죠. 그러니까 공공용 재산이 같으면은 뭐입니까? 이제 국유재산되죠. 국유재산인데 공공이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공공용 재산인데, 공공용 재산은 원래는 일반 사용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나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부여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법률상 이거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가 용도 폐지가 되었을 때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걸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136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 8번 판례죠. 136페이지 보시면 그게 8번 판례 도로의 공용 폐지에 대하여, 원래는 공용 폐지는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걸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 도로라더라도 특정 개인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개구직이잖아. 그죠? 그거는 이해관계를 가질 때는 그때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보고 법률상 인정하고 소송을 통해서 다투시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판례 원문이었습니다. 3번 4번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될 사업에 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 용도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이거 사전 환경 요거는 다 절차상 하자는 맞는데 이게 아예 안 했다면 이게 뭐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하고 또 다른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아예 안 했으면 무효인데 요거는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인데 이걸 안 했죠. 이거는 통상적인 절차상 하죠. 통상적인 절차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거하고 염두 혼동, 그러니까 최고 득점자가 이 문제가 틀렸는데 아마 그거하고 혼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데 아예 안 했다면은 무효가 맞죠. 근데 이건 사전 환경 관련된 거, 사전 환경성 검토 사업, 이거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절차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사유인데 이게 책이 어딘가 있을 텐데. 교재 보시면 423페이지. 423페이지에 보시면 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죠. 이게 423페이지 보시면 박스 나오죠. 박스에 보면 절차상 하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유? 취소 사유가 기본이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까만 점이 있나? 첫 번째 까만 점,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안 거친 거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아마 혼동을 한 것 같죠. 그거는 취소 사유,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상 하자고요. 취소 사유로 판례가 평가를 했습니다. 4번 틀렸고요. X. 정답은 4번. 정답률이 45.0.
자, 20번. 다음 특별 권력 관계 중 성립 원인이 다른 하나. 아주 단촐하죠? 단촐한데 정답률은 낮지. 36.3.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 뭐 물어보는지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성립 원인이 다른 하나. 특별 권력 관계 성립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뭐하고 뭐. 법률에 근거한 거라고, 그 다음에 동의에 근거한 거죠. 제가 기준이 뭐였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건 대부분 법에 의해서 강제로 성립하죠. 반면 좋은 건 대부분 다 동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겠죠. 그럼 일단 교도소 수용. 요거는 법률에 근거하죠. 동의가 요건이 아니잖아. 내가 교도소 들어가는 거 동의 안 하면 교도소 안 넣나? 그건 아니지. 2번 병력임자 입영도 불리한 거죠. 법률에 의해서 강제 성립입니다. 3번 전염병 환자 강제 입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포인트 잡으면 쉽지. 4번 학력 아동의 초중등학교 입학. 이건 좋은 거잖아. 동의가 요건이죠. 5번 재개발 조합의 강제가입. 이것도 의무적이죠.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그 특별근로관계 이것도 내가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거죠. 교수님 문제집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동의는 동의인데 또 의무적 동의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강제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립 원인은 좋은 거죠. 좋은 거 동의가 기본이 되겠죠. 교재 보시면 166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특별권력관계 성립 원인, 그래서 법률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있죠. 법률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안 좋은 거니까 강제로, 법률에서 강제 성립. 반면 동의는 대부분 다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여러분들 뭐예요? 지문의 취지가 뭔지를 뭐예요? 포인트를 못 잡아서 상대적으로 정답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됐고요. 자, 이제 첫 모의고사 전체 평균은 54.25고요. 보통 60점 기준으로 하면 54.25면 조금 정답률이, 여러분들 정답 평균 점수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이렇게 낯설어서, 표현들이, 교수님들 문제집에 있는 표현들이 조금 낯설어서, 그래서 틀린 문제들, 정답이 좀 낮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고 득점자는 95점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네요. 임영신. 그 다음에 차점자 90점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최광현. 그리고 그 다음 차점자는 80점 받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네요. 서정민, 이연서, 이영철, 유송이, 그리고 김호용, 이유원, 이렇게 6사람이 3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모의고사는 항상 중요한 게 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교재를 수업을 계속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합시다.